시간이 다 되었네요.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승록 북토크를 준비한 박소담이라고 하고요. 여기 문쌤 전승록의 낭송 전승록의 저자 문쌤과 함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됐는데 좀 편하게 저희가 일단은 북토크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소개 같은 것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쌤부터 자기소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리스 문성환이고요. 남산강학원 글공방 나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양고전 쪽 공부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양명빠고요. 그리고 기꺼이 양명학도라고 얘기 당하고 싶은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작하면서 문쌤이 이 책을 읽고 오신 분도 있고 안 읽고 오신 분도 있으니까 가볍게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시간을 낭송집으로 북공하면서 지난번에 선호록으로 한번 했었고 이제 이번에 전습록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전습록이라는 지난번에 선호록 때도 선호록을 몇 분이나 읽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습록도 사실 제목이 그렇게 이제 유명한 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양고전을 좀 읽는다는 분들도 전습록을 읽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연구실에서는 이 필동과 이 깨봉 근처에서는 거의 뭐 경전급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지 않나. 여러 방식으로 여러 번 계속 되돌아오는 텍스트이고 그만큼 이제 사랑받고 있는 텍스트인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읽어보신 분들이 막상 이제 읽어보면 전습록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들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외로 사실 어떤 경로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거나 차단되어 있어서 못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텍스트나 그 인물이나 뭐 그 시대나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제 공부의 방향이나 태도나 방식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사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익숙한 어떤 방식의 텍스트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것일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연구실에서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연구실 밖에서 굉장히 잘 읽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실에서는 의외로 잘 안 읽게 되는 책들이 있고 밖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읽고 또 그걸로 많은 감화를 받기도 하고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책이 막 뜨면 출판사에서 갑자기 절판이 돼가지고 출판사도 당황하고 막 이 책이 갑자기 왜 이렇게 팔리지? 막 이러다가 있는 재고만 팔려고 했다 다시 찍고 이제 처음에 약간 농담처럼 시작을 하는 건데 아마 전습록 이제 요 낭송 전습록 말고 청계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전습록 완역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책도 꼭 우리 때문만은 아니지만 묘한 운명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책들이 초판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돼서 나오고 나면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계 출판사의 그 책이 처음에는 하드커버로 나왔고 상하본이 색깔이 달랐고 두 번째 나올 때는 이제 그게 다 절판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는 그냥 똑같은 색깔의 표지도 소프트 표지로 바뀌어서 또 아마 설마 얼마나 더 팔리겠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팔리고 나니까 다시 또 상하본이 색깔이 또 처음처럼 돌아가서 이제 하드커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바뀌고 계속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로 꽤 인기가 있구나 전습록이. 물론 이제 우리 말고도 여러 곳에서 전습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좋아하시겠지만 어쨌든 전습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된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행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이제 제 기쁨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전습록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또는 양명이라고 하는 인물의 매력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이제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습록이라고 하는 책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메이저한 책은 아니지만 양명이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같이 가는 거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주자학의 나라라고 하는 조선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나왔고 주자학의 시대 동안에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어쨌든 이단화 됐으니까 이단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양명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그걸 옹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뭐 그런 등등의 이유도 있었고 여하튼 이 양명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이 마이너한 이 느낌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바로 그 양명의 그 마이너함, 양명의 그 마이너리티야말로 지금 우리가 양명을 다시 읽어볼 만한 또는 양명을 만날 때 양명에서 느낄 수 있는 첫 번째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양명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사상사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자학의 상대자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중국 철학사가 뭐 이렇게 쭉 있고 중국 시대가 쭉 있는데 보통 이제 남송 시대 때 등장했던 주자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을 우리가 이제 주자학, 정주학,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 성리학, 주자학에 대한 라이벌로 명나라 시대 때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학문을 이제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데 중국 철학사를 이 구도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이미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주자라는 인물이 등장했다가 그 주자라는 인물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새롭게 극복 또는 보완, 변형되는 새로운 사상운동으로서의 양명학이 등장하고 또 양명학 이후에는 뭐 고증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런 학문들이 그런 방식으로 등장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양명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첫 번째 지점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 오늘날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탄생됐던 지역이 저 귀주성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중국 지도에서 중국 전체에서 보자면 귀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쪽으로 했을 때 서쪽 끝이거든요, 거의. 그걸 넘어가면 이제 티벳이니까 당시에는 그쪽은 중국이 아니었으니까 명나라의 영향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귀주성이라고 하는 쪽은 그 라인은 중국의 가장 끝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는 중국, 자기들을 천하라고 생각했던 중국 사람들에게 그 지역, 지리적인 것으로는 가장 가장 끝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귀주고 그 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거든요. 묘족, 동족, 장족, 뭐 이런 소수민족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소수민족들의 모습들을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고 있는데 복장만 봐도 벌써 이건 일반적인 중국의 한족 문화가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옷과 뭐 장신구와 뭐 생김새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생김새는 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약간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다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해도 확실히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양명학이라고 하는 걸 양명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양명학은 양명이라고 하는 개인의 학문을 지칭하는 것만도 아니고 양명이라는 개인조차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한족의 한 명으로서의 양명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명은 정통 사대부 집안의 자제이고 한족입니다. 그리고 명문 사대부 가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도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관료로 진급한 아주 재능 있는 그 영재였는데 문제는 이 양명이 그 루트를 그대로 잘 따라갔다면 오히려 오늘날 양명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그 시기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이제 사실 굉장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즉 양명이 자기가 타고났던 거 받아서 보고 자랐던 자기의 고유 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그 문화, 그 권력적인 한족의 그 세계 이 안에서 일반적인 여느 사대부들처럼 이제 승진을 하고 그 안에서 조금은 더 개혁적이거나 조금은 더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관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과연 오늘날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학문에 대항한다라고 평가받는 양명학이 가능했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양명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나 굉장히 좀 더 후대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었을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몇 가지로 사실 거꾸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대단하고 견고한 학문이거든요. 우리는 조선이 이제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제 전근대 시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모든 악습과 이런 것들을 전근대 시기에다가 막 이제 넣어서 나쁜 건 다 전근대 시기고 잘못된 건 다 유교 문화고 막 이렇게 이제 일단 좀 뭔가 이제 그 하나 좀 덮었을 만한 어떤 누군가를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자학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뭐 전근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왜소해졌지만 주자는 1313년에 주자는 1200년에 이제 졸했지만 주자학은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난 1313년에 중국 전체의 관학이 되거든요. 즉 중국 전체에서 관료가 되겠다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자학을 베이스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자학이 학문의 어떤 헤게모니의 저변을 일단 장악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1313년에 시작된 관학화된 주자학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20세기 초반에 과거 시험이 폐지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313년 이후에 중국 기본 학문의 저변은 주자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상사 같은 걸 보면 유일하게 이 주자학에 대해서 한 번 흠집을 냈거나 한 번 대들었거나 한 번 대결 구도를 가졌던 학문이라고 할 만한 학문으로 유일한 게 양명학이거든요. 근데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 사상사의 큰 흐름 안에서 그러면 오늘날처럼 뭐 비판과 뭐 이런 건전한 토론을 하고 이런 학문에서 태어난 하나의 싹이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양명이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사대부 자기가 하고 있었던 어떤 관료 생활 이런 것으로부터 좌천당하고 꺾이고 부러지고 심지어는 자기 몸조차도 40대 장형 곤장이죠. 장형을 통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 자기의 몸을 만신창이 시킨 권력자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저 귀주성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그 양명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산들로부터 탄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자산들을 버릴 수밖에 없거나 버려야 했거나 또는 그것을 의문에 붙여야 했던 자리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귀주성 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단한 한족 공동체의 이 중원 땅과는 굉장히 다른 척박한 땅이었고 인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계속 한족에 의해 가지고 제 식으로는 이제 족트리피케이션을 당한 계속 한족이 넓혀지면서 이 종족이 계속 이동하고 되는 거예요. 이쪽이 한족의 땅으로 개발될 때마다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족과 이런 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간 대표적인 세력이 귀주성의 이 묘족들이고 동쪽으로 간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우리 구리족으로 왔다고 하고 현재 역사는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묘족과 우리가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주성 용장에 가보면 아주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치우천왕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붉은 악마들이
축구 응원할 때 붉은 악마들이 우리의 그걸 모신 게 치우천왕이거든요. 왜 치우냐 하면 이 치우가 중국 한족의 기원이 되는 누를황자 황제와 최후까지 싸웠던 이민족의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한족으로 동화되고 싶지 않았던 또는 동화되기를 거부했던 세력들은 이 치우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적인 자신들의 이걸로 이제 역사 만들기를 막 해요. 묘족은 묘족대로 계속 한족에 의해서 배척당해 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원을 그걸로 삼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중국에게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쨌든 중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 우리한테 왔다 그러잖아요. 은나라 망하고 기자가 다 우리한테 왔다 그러고, 다 우리, 뭐 공자가 떠나고 싶다 그러면 다 우리한테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치우도 우리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모신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고, 어떤 특정한 곳에서 치우를 굉장히 막 존경하는데 이게 약간 싸한 게 좀 있어요. 같이 나란히 보면.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하튼 묘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만큼 한족이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정형적이고 또는 그 큰 그 중국 문화의 그 저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항과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스스로의 어떤 가치들에 대한 이 그 자존심,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땅이었고, 양명이 거기에서 그쪽으로 가서 했던 일이, 내가 중원에서 온 높은 그리고 고위 관료였으니 그들에게 시혜적인 태도로 뭘 계몽해 주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정말로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생활의 지혜들을 배우고,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울리는 중에 그들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이제 양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양명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하는 이 태제가 그 귀주성 용장 어느 한 동굴 안에서 언제 중앙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자객들의 살해 위협을 걱정하는 와중에 그 묘족의 땅에서 탄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귀주라고 하는 그 땅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고, 귀주에서의 양명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도 뗄래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양명학이 가지고 있었던 주자학에 대한 반동이라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세계이고, 오히려 굉장히 근본적으로 양명은 중국 기존 질서나 기존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질문들을 새로 올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양명학이 얼마나 세력이 컸느냐, 뭐 이후에 얼마나 좀 주류적인 학문이 있는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양명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과 그 고유성과 그 마이너함이야말로 어떤 점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로서의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또는 굉장히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나. 저한테 양명은 어쨌든 바로 그 변방의 땅에서 가장 중원의 핵심적인 그 학자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들이 다 봉쇄되고 망가지고 버려야 했던 순간에 새롭게 탄생시킨 학문이라는 점에서 그 소수성, 그 마이너리티함의 굉장한 매력을 어쨌든 느끼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지점이 양명학을 이해하는 첫 번째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마이너리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타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외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키워드를 뽑을 때에는 길이라는 말로 얘기한 것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양명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대부 문인들처럼 이제 정통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과거 시험을 급제한 문인 관료였지만, 사실상 양명의 관료 생활은 거의 현장을 다니는 야전인이었어요. 근데 당시 명나라는 이제 여러 혼란한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란도 있었네요. 쿠데타도 있었고 밀란 등등이 있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그럴 때마다 양명은 실제로 칼을 차고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장수였어요. 단순히 지휘권을 갖고 있는 문인 장수가 아니라
실제로 말을 굉장히 잘 탔고 활을 굉장히 잘 쏘는 무인으로서의 양명입니다. 명나라 전체의 병사를 통해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의 장수로 이야기 될 정도라고 하니 양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행적이 우리로 봐서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우리는 사대부들은 보통 그냥 집안에 앉아서 책 넘길 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명은 말을 타야 했고 활을 쏴야 했고, 근데 이게 말과 활을 쏜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자기 결정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 중에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계속 갈고 닦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키워드를 길이라고 하는, 양명학에서 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공부가, 배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도 하고, 매번 어떤 사건들, 매번에 예측할 수 없는 목숨 생사를 전제에 두고 마주치게 되는 어떤 사건들에서 매번 양명이 도달해야 했던 어떤 타자들과의 만남의 응전의 기록들, 이게 사실은 길이라고 하는 현장에 대한 얘기일 텐데, 그런 점에서 이 길, 마이너리티, 타자성, 외부성, 이런 이제 얘기들이 양명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명학, 이제 이 양명, 뭐 이게 이제 사실은 등가인데, 제목이 전습록이잖아요. 전습록이라는 책 제목이 양명학에 대한 이제 하나의 요 이미지나 양명학을 이해하는 키워드인데요. 전습록이라고 하는 요 말, 전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의 하기편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이제 공자님의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증자라고 하는, 공자의 이제 학통을 잇는 제자라고 나중에 얘기되는 증자의 이야기로 논어에 실려 있는데요. 나는 하루에 3가지로 내 자신을 성찰한다, 반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 1, 3성, 5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정성을 다했는가? 여인 모의 충을 다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벗들과 함께 내가 일을 하면서 신의를 다했는가?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서 신을 다했는가의 문제예요. 세 번째가 바로 전불수포.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또는 내가 전에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익히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습했는가, 이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과 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또 내 것으로 익히고 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사실 증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공자가 강조했던 어떤 배움 또는 삶에 대한 태도이기도 할 텐데, 이 말을 양명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들이 스터디하는 책으로 만들었던 이 전습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제목을 정확하게 양명이 스스로 지었는지 양명의 제자들이 붙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양쪽이 다 동의를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습록은 이제 초간본이 양명 생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초간본을 막 발행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쫙 해서 한 게 아니고, 양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을 다 다니는, 전쟁터를 다니는 인물이다 보니까 강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전쟁터에 가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명이 되게 인상적인 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제자를 오랜만에 만나면 처음 말이 요즘 공부가 어떤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뭐 공부해,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여기에서 한 번에 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그걸 또 복습하려고 열심히 적어요. 기록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제자가, 야, 선생님 왔다 가셨다는데 나누지? 이렇게 쪽지가 오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또, 그러면서 또 할 수 없이 또 구본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그거를 읽다가 다음에 선생님이 오시면, 선생님 지난번에 기훈이한테 얘기한 거 들었는데 요거 약간 이상한 건데 요거 질문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전습록 안에 흔적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질문을 하는데, 일전에 누구로부터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재차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모여서 한 번에 선생님 말씀이 뭐였는지 다 한번 써봐 이러고 모은 게 아니고 각자 공부를 하고 각자 기록해놨던 것들이 조금씩 모이다가 선생님 생전에 한번 1차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양명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이런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제자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게 증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양명이 직접 주자학자들과 나누었던 논변들, 편지들 같은 것들이 아주 유명한 그 양명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편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추가되면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이제 그 책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양명 사후에 양명의 만년 제자였던 전서삼과 왕용계라는 두 제자가 진짜 감동적인데 과거 시험 중앙 시험을 보러 가거든요. 이 중국의 그 넓은 땅에서 지방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중앙 시험을 보러 북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봐가지고 대충 서울 연구대충 갈 정도 된 애들만 3년 정도를 모아서 전국에 모여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왕용계와 전서산이 지방 시험을 다 통과해서 중앙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굳이 저기까지 가서 뭐 관료할 필요가 있어? 최고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라고 해서 둘 다 과거를 포기하거든요. 근데 양명이 독려를 해요. 일단은 시험을 보라고. 그리고 양명은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출정 명령을 받아서 떠났는데 이 제자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중앙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 시험 그게 사실 자기 출세길이잖아요. 어떤 점에서. 근데 그 시험을 포기하고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 전국에 있는 양명 이 사람들한테 쫙 사발 통문을 보내는 겁니다.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알리고 선생님에게 이제 배웠던 이런 거 다 모은다. 그리고 지금부터 3년간 이 책을 모아서 이제 선생님의 최종 책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두 제자가 양명 만년의 최고의 제자들인데 이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습록이라고 하는 휴정판인데 이거는 양명 사후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전습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습득했는가? 전습록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제자들이 지었든 또는 선생님이 내 학문은 이런 뜻이야라고 했든 또는 제자들이 선생님의 학문은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해라고 했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뭐냐 하면 양명학은 자기가 체득해야 되는 학문의 성격이 강해요. 배운다라고 양명학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건 전한 것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고 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묻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명학에서의 전습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책이기도 한데 논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논어라는 책이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논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논어라는 책은 이상한데 농담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눈치도 못 채겠죠 이게 지금. 논어라는 책 제목은 논이라고 하는 말은 논찬하다, 편찬하다라는 책이고요. 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들을 논찬, 편찬, 편집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제목에서 벌써 이 책의 성격이 나온다고요. 스승님의 말씀을, 즉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편집, 편찬했다라는 게 논어라는 책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논어라는 책을 딱 보면 거기에 정말 스승 공자와 많은 제자들의 대화가 일어나죠. 저 논어도 정말 좋아하지만 논어를 읽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논어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물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얘기해놓으면 너무 재미없는 덕단집이 돼버린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 얘기인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보경이 얘기하는 말과 기훈이 얘기하는 말이 같을 수가 없고 이거는 당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사람이 지금 놓여있는 어떤 상황에서 다 달라지는 대답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논어라는 책의 성격이에요. 스승과 제자, 스승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편찬한 거죠. 근데 전습록도 바로 그 논어에서 제목이 왔던 것만큼이나 그 유학의 가장 정통적인 성격을 정말 잘 갖고 있거든요. 스승과 제자가 살아 숨쉬는 관계. 그래서 전습록을 읽어보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의
캐릭터들이 의외로 살아있어요. 논어만큼은 솔직히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살아있고 제자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조금씩 색깔을 갖게 됩니다. 양명의 시간이니까 살짝 주자 얘기를 하자면 주자 선생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을 주자어류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스승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묻고 하는 형식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한번 말하면 끝이에요. 뭘 질문하고 선생님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그냥 다. 왜냐면 선생님은 정답을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제 느낌입니다. 이게 양명 시간이니까. 주자는 대단한 스승인데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스승님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자들이 어떠한 질문에든 항상 정답을, 완벽한 답을 얘기해 주는 스승님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자어류는 제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놔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이 질문의 맥락과 이 질문의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완전한 답을 어떻게 익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양명학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해라는 제자가 질문할 때와 육징이라는 제자가 질문할 때와 서애라는 제자가 질문할 때와 이 뒤에 남대길이라는 제자가 질문할 때와 이런 등등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 말에 대한 양명의 대꾸와 뉘앙스가 달라지고 그 말들을 뭐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 그 차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게 되면 전승록이라는 책이 훨씬 더 재밌게 읽힌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그러한 선생님을 굉장히 기억하면서 이 책을 묶었을 거예요. 그 증거는 이 전승록 안에는 묻고 대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촌평들이 아주 많아요. 물었는데 대답을 해줬는데 그때 같이 좌중에 있던 사람들인 모골이 송연했다. 그때 누구는 뛸 듯이 기뻐했고 누구는 뭐 어떻게 했고 질문은 유윤쌤이 했는데 옆에서 춘난쌤이 깨달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모판본으로 그 책을 낸다는 게 비용도 비용이고 수고로움이 있다면 선생님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저는 양명의 제자들이 스승의 학문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과의 강하게 이 분위기와 강하게 현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양명학에 뗄 수 없는 내용이다. 그 자체야말로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승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사실은 이제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다 하죠. 그래서 저도 이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저도 요번에 북토크 생각하면서 이 전승록이라는 책을 하는 만큼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좀 얘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섞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준비는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혹시 이렇게 책 읽고 이제 하면서 아니면 오늘 갑자기 딱 폈는데 뭐가 보이더라 이런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구에도 펴보세요. 아무데나. 그 11페이지 아래쪽에 간단히 말하면 양명학은 실천을 예. 통한 자기 부정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을 정확하게 못 쓴 것 같습니다. 또 있어. 예. 한 번에 대답할까요?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은 1-7인데 성인의 학문이 도교나 불교보다 간결하고 크다라고 했어요. 그 도교랑 불교를 좀 그것보다 양명학을 더 지지를 하시는 건지. 당연하죠. 양명 선생님은 당연하죠. 자, 이제 첫 번째 그 양명학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양명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습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배운 것들을 그래서 꼭 스승이라고 하는 게 실체적인 양명이라는 스승도 있을 수 있고 책이라는 스승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양명 선생에게서 말미암은 어떤 비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도 다 스승이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 다 배울 수 있는 스승이 되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면 실천하면 되고요. 근데 미처 몰랐던 것이거나 새롭게 알게 된 것이라면 내가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이전의 나로부터 다른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그 상황을 몰랐는데 무언가를 배우게 됐어. 또는 부딪혔어. 그래서 알게 돼서 그거를 기꺼이 내 것으로 습득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내가 된다는 건 어제의 나로부터 다른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거를 자기 부정적 성격이 있다, 양명학에는. 이걸 왜 이렇게 왜 이제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양명의 제자들은 그래서 양명 선생님의 말씀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양명 선생님의 말씀을 촉발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발휘하는 것들에 굉장히 역량들이 뛰어나요. 아까 이제 주자 선생님은 굉장히 완전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선생님의 답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주자학 안으로 계속 모이거든요. 대조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주자학은 이미지가 굉장히 구심적인 학문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넓고 촘촘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채 못 느낄 정도, 무한한 세계에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넓고 촘촘한 세계에 있는 스승 안에 있는 거지만, 양명학은 매번 어떤 그 원점들로부터 깨고 박차고 나가는 형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양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로 가면 양명이 맞나? 양명학이 맞나? 이단이 아닌가? 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양명 선생이 뛰쳐나왔던 주자학의 친구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그 실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양명학의 성격을 이제 얘기할 때 이거는 전반적으로 양명학이 어떤 점에서는 스승인 양명조차도 넘어가야 되는 학문으로서의 양명학이지 않나. 이제 우리가 이걸 약간 이제 그냥 비유해 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라는 말이 저는 양명학에서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선생님이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나를 밟고 가라,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그게 네 마음에서 너의 천리를 따르는 것임에 있어서 스스로 사사롭지가 않다는 것에 분명하다면, 그것은 내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언제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스승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명학은 선생님에 대해서의 부정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나아가는 자기 부정적 성격을 갖는 학문이지 않나,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뒤에 이 소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제 양명학 안에서 많이 혼나는 제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투사가 돼요. 내가 하고 소혜가 아닌가 이런 이제 제자이기도 한데, 아까 1-7 39페이지 39쪽. 아 맞다. 조금밖에 못 읽으셨다고 했죠. 뒤로 가고. 자, 여기에 보면 그 소혜가 도교와 불교를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양명 선생한테 와서 배우는데 계속 도교 불교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러는 것도 참, 소혜도 진짜 참 혼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근데 이제 양명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유학이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의 건강성과 이 크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다른 여느 유학자들이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 배척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비하면 양명은 도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용적이에요. 수용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몇 차례 양명이 이런 질문들을 받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들도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입장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성인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다만 그 깨달음이, 그 성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여일하지 못하거나 사사로움으로 치우치게 되는 부분들, 병폐들이 갖게 되면서 국한되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유학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이 지향하는 이 유학의 도라고 하는 건 그 깨달은 도, 깨달은 성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사사롭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사사롭지 않게 펼친다는 점에서 당연히 도교나 불교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공명한 학문이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라서, 그건 그냥 유학자로서의 양명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학문들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 같은 거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제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눠졌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눠진 것과
이 불교와 도교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건 좀 방향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떻게 좀 다를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쌤 얘기 듣다 보니까 얘는 진짜 얘 너무 아니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너는 왜 내가 나한테 배우러 와서 내가 잘 아는 것을 묻지 않고 내가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을 나한테 묻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혜가 참 보면 이제 논어의 자로랑 되게 많이 겹치는데 자로만도 못하지만 자로가 공자님한테 가서 아주 결연하게 스승님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야 삼도 다 모르는데 무슨 죽음이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머쓱해져가지고 그러면 귀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야 사람 섬기는 법이나 좀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버전으로 바꾸면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 삶이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선생님 그러면 죽음은요? 선생님 귀신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양명이 기껏 제자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인의 도가 어떻고 유학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도교는요? 선생님 불교는요? 물론 그 질문은 할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질문을 근데 그 생애를 좀 보면은 그 불교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양명이. 예.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양지나 이런 것들을 도교도 다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을 좀 갖기도 했었는데 그 영향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래 감추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양명의 이제 생애를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없었는데 양명이 이제 젊은 날에 그렇게 관료로 나아가서 현장을 다니는 처음에는 이제 국토부 이런 게 있나요? 아무튼 건설부 뭐 이런 쪽 공부 이런 쪽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보통은 중앙 관료들은 그냥 현장 결제 이제 그 현장 가지 않고 사무실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양명은 이제 말도 잘 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쟁 영웅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말 타고 굳이 현장을 나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도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또 일하는 사람들을 막 군대 이런 식으로 막 분류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또 지휘를 하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중에 크게 사고를 당해서 낙마 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치게 되는데 이 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사고여서 이제 보통 전해지기로는 나중에 이제 제기를 하긴 하지만 평생 전쟁터를 다녔던 양명에게 이게 부담이 돼서 말년에는 이제 이 질환의 재발로 돌아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제 그때 심장을 크게 다치고 폐 쪽을 크게 다쳐가지고 폐질환 쪽이 이제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근데 그때 이제 휴직을 하고 한 3년 정도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수행과 명상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른 요법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불교와 도교를 굉장히 깊게 수행하고 만나잖아요. 그 영향이 분명히 이제 양명에게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볼 때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외족 사람들을 만나서 양명학의 성격이 타자성의 측면이 되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양명학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도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양명은 유학자이고 스스로 유학자임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도교나 불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학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기를 한 이후 복귀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용장에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새로운 학문의 전환을 이룬 이후에는 아마도 명시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교나 불교가 아니어도 유학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라고 아마 믿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거기까지 의존하지 않아도 아마 양명에게는 충분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것을 뭐 일부러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또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다른 학문이나 다른 이런 것들을 기웃거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를 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외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긍정적으로 이 도교와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소외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도교와 불교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견책을 하면서 이거를 잘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관계에서 내용들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라든지 뭐 도교가 아니어도 그러면은 전통적인 주자학과 다른 딱 그 지점이 틀어지는 지점이 뭔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부러 저 대답하라고 지금 질문해 주시는 거죠? 여기 빠뜨리신 것 같네요, 지금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을 약간만 제가, 조금은 이제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양명은 일단 주자학의 반기를 들거나 전통적인 학문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명은 누구보다도 주자를 정말 열심히 배운 학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시대에 기본 학문이 주자학이었기 때문에 주자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주자가 일러주는 성인되기의 길을 정말 의심 없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과 이제 독창적인 것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남들과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개성, 이것과 달리 정말로 배우고 싶은 스승에게 마음을 다해서 배우는 데에서 그 스승을 뛰어넘거나 또는 스승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스승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제자가 탄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명은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중국 철학 전체로 보더라도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풍우랑 같은 이제 철학자가 중국 철학사를 정리할 때, 이게 이제 풍우랑이 보는 관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참고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중국 철학사 안에서 주자학이 되게 특별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700년 정도 동안 학문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자학이 굉장히 주류고 당연한 중국식 학문의 전형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와 기를 나누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보통은 기이론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불교가 아니라 도교든 유학이든 주자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내는 이 틀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명이 이 자기의 학문이 도저히 주자를 배우려고 배웠지만 이것만큼은 합치될 수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끌고 갔을 때에 만난 거는, 오히려 양명의 생각에는 이거 본래적인 중국 학문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명이 이제 그 당대 최고의 주자학자와 나눈 이제 논변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를 항상 주자학자들이 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한 번도 공자를 배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자 선생도 자기는 배반한 적이 없는데, 주자를 너무 존숭해서 주자를 정말 배우려고 했는데 요 작은 차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배우다 보니 이 차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요 차이 때문에 자기를 이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양명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공자를 어기는 건 막 하고 주자를 어기는데 신중하다, 사람들은. 주자를 어기는 거는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공자를 따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자를 넘어가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주자가 유학의 대표가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근데 양명은 자기의 학문이 공자, 맹자로부터 추호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했기 때문에, 양명학의 학문은 이제 물론 주자학과의 관계에서는 앞선 주자학으로부터 이제 저항하고 뛰쳐나오고 반발하고 이제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의 학문 안에서 또는 양명이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 학문의 이 특징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가 본래 학문 위에서 그 전통 흐름 위에 있다라고 양명은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맞나요? 얘기하다가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그 질문은 답을 안 한 거죠. 제가 다듬어서 대답한 거죠, 그냥. 그 160페이지 밑에 문단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도는 천하의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문은 천하의 공적인 것입니다. 이는 주자가 터득했다고 하여 사사롭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자가 터득했다고 하여 사사롭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하의 공적인 것은 공공명하게 말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바가 옳다면 비록 자기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며
말하는 바가 그르다면 자기와 같다 하더라도 이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저는 비록 못난 인물이지만 감히 소인의 마음으로 주자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주자에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그 주자의 생각을 생각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대답한 것들을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한다. 만약 주자가 살아있었다면 이건 맞아요. 주자에게도 이익이 됐을 거다. 주자도 좋아했을 거라고. 왜냐면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 주자가 오류라면 그걸 지적해주는 후배를 진심으로 기뻐했을 거고 주자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주자가 오른다면 주자가 옳은 걸로 좋은 거죠. 또 그것도 뭐 진리는 그렇게 해서 또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주자와 다른 점 때문에 막 이단으로 덮어씌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어쨌든 당대 향문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집중 포화를 받게 됩니다. 전순록이라는 책이 사실 우리가 그 선생님 말 안 그러니까 이런 책이 안 나왔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책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 문쌤이 전순록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전순록에 확 빨려 들어가게 하는 어떤 구절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였습니까? 제가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장면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동양고전을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이 동양고전은 좀 아주 왠지 좀 고루해. 한문책을 볼 수 있어 어떻게 막 이런 약간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했는데 현대문학 쪽이었고 더군다나 그래서 고전에 흥미가 없진 않았는데 막 제가 공부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소설을 쓰고 싶어 했는데 소설을 쓸 때 소재감으로 좀 쓸까? 그러면 이제 막 장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뭐 서경 이런 것도 좀 읽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조금씩 보고 이런 정도였는데 연구실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약간 세뇌에 가깝게 야, 문학에서는 밥 못 벌어먹어. 현대문학에서는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곰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문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현대문학, 이승 선생님도 현대문학이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전공이 아닌 공부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고전 관련된 세미나도 참여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고전 학교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전순록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게 오늘날 이제 글쓰기 학교랑 이제 저희 강원 글쓰기 학교랑 비슷한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때 이제 학기별로 진행을 했는데 곰쌤이 처음 만든 학교였고 고전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읽고 그걸로 글쓰기로 에세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랑 저기 이제 규문에 있는 최훈 선생이랑이 글쓰기 튜터 겸 학인으로 참여를 하고 곰쌤이 이제 튜터로 과정을 했는데 그때 그걸 한 몇 년 할 때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전순록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그때 이제 원남동 시절이었는데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그냥 밖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깨본 건물 앞에서 문구랑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 중에 곰쌤이 그날 전순록에서 배웠던 어떤 구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그거가 그 대화에 그냥 들어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전순록의 어떤 구절이 누구 얘기하는 걸 탁 해석해주는 말로 툭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이렇게 그냥 내 일상에 있는 사건들 이걸로 그냥 이게 바로 오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로 저는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덕담이었어요. 좋은 말씀, 어떻게 이 좋은 말씀을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 쓰여지는 말이구나 이게. 그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강렬했어요. 근데 그 구절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근데 그게 전순록이었고 그 전순록이 그렇게 쓰여지는 말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시간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막 이 책을 읽는데 이게 다 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시즌에 전순록으로 이제 제가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가 공부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 대해종고의 서장과 전순록을 엮어서 썼는데
저희가 그때 새만금에서부터 걸어오는 이제 삼보일배까지는 아니고 이제 대장정을 했었는데 각 지에서 묵으면서 에세이 발표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제가 그 에세이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전학교에 드는 친구들은 일부이고 다른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연구실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에 공부에 대한 거를 전순록과 대외정보 서장의 얘기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맡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순록의 전도사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좋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쟤 전순록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돼서 예, 그냥 전순록 그때부터는 그냥 그 뒤로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당연히 전순록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전순록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6개월인가 있다가 갑자기 또 오더가 내려졌어요. 강의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랑 이런 걸 이제 묶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몇 번 하면서 전순록을 좀 더 좋아하게 됐더니 어느 날 또 오더가 내려왔어요. 책을 써. 그래서 이제 알면 삶이다라고 하는 책까지 쓰게 되면서 뭐 그때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외부 강의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강의를 나가게 되면 전순록을 모르잖아요, 분들이. 그럼 이제 끼워 팔기. 노노 하시는 김에 전순록까지. 제가 뭐 강의를 이제 구성해서 그때 강의 매니저였는데 전순록 슬쩍 끼워놓고 그쪽에서 요건 좀 빼주세요. 이건 모르는 책인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유명한 텍스트들은 해도 뭐 이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전순록하고 인연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연구실 공부 잘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공부해보고 좋아하게 된 스승들은 다 외부성과 타자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 마이너리티하고. 그게 뭐 엄밀한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이를테면 오늘 아침에 장자 때에도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나 제가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로 인해서 제 판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 감각과 이런 것들이. 제가 뭘 좋아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좀 거부할 수 있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이 옳아서이기도 하고 좋아서이기도 한데 그게 누구에게나 옳거나 누구에게나 좋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경험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옳지 않은 경우로 현상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그 부족한 것을 넘어가서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배우려면 기존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변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다른 타자를 만났으니까 이런 차제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만나지도 못했을 때에는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비록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거나 내가 얼마나 작은 판단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조금은 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로부터 조금은 더 다양한 내 이 시야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까 만들어 나갈까 저는 그게 외부성과 타자성이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없지만 또는 지금은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가 만났을 때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나는 그것과 만났을 때 내 스스로가 기꺼이 그것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것과 만났을 때 내 것이 조금 덜어내져야 된다면 그것도 덜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외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흥의 능력을 높이고
싶다면 또는 감흥의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라고 하는 이 개체성과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견고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견고성을 해체하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양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견고함이 자이든 타이든 해체되는 지역으로 갔어요. 관직에서 쫓겨나고 사대부 지위로부터 박살이 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한족들이 주류인 곳이 아닌 묘족들의 땅으로 가고 명예, 부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는 자리에 와서 양명이 거기에서 비로소 고민하게 된 건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생사를 넘을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묘족과 살아야 되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고 명예와 부가 없는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변용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거기에서 양명학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학이야말로 자기가 기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타자들과의 마주침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발생시킨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거나 배경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를 다시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거나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 사실 자기 기호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 고집 때문이든 우리가 외부와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양명학적으로 얘기하면 1차적으로 이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양명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양명학은 이제 오늘 얘기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건 이제 솔루션인데 어떤 갈등이나 접점이 생겼을 때 양명의 1차적인 반응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이 아니라 나에서 찾는 거예요. 가령 기훈이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왜 날 때리지? 나도 때려 이게 제가 나를 때리는 이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바로잡지? 제 팔을 부러뜨려 버릴까? 팔을 잘라 버릴까? 이러게 아니라 나의 무엇이 예를 들면 나의 무엇이 기훈이로 하여금 나에게 주먹질을 하게 했지? 아 나의 외모에 질투하는구나. 그럼 막 외모를 자해하는 거죠. 그러면 기훈이가 나를 때릴 이유가 없어. 아 때려보니까 나보다 못났네. 왜 갑자기 이게 얘도 못 드나요 제가? 얘 하나 드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양명에게도 회복이라는 말을 저는 써요. 근데 이제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뭘 염두에 두고 회복이라는 말을 쓰느냐인데 회복해야 될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약용 선생님과 주자학이나 뭐 이런 정약용 선생님 주자학자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되는 거고 회복돼야 할 무엇이 아니라 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명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여기에서 한 푼 내 마음을 회복하면 회복해야 될 무엇에 비추어서 얼마큼 회복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회복할 거예요. 매 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뿐이지 회복이라고 하는 여정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여기에서 어떤 것을 회복했으면 나는 그 이전에 회복하지 못했던 나로부터 회복한 나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 회복한 자리가 또 다른 무언가에 마주침해서 또 내 본래적인 마음을 회복. 근데 이게 양가적인 게 있는데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밖으로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내 본래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안에 가려져 있던 양지를 벗겨내면 발현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내 양지가 가려져 있는 이 먹구름이 가려진 것을 벗겨지는 건 내 본래 마음이 회복된 것이기도 하고 벗겨진 만큼 발현된 것이기도 해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양명은 여기에 얼마만큼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마주친 이 사건에서의 내 본래적인 마음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사사롭지 않은 마음이든 이게 뭐 천리로서의 마음이든 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바른 마음이든 뭐 좋은 마음이든 뭐 이런 등등의 것으로 발현시킬 수만 있으면 그것 외에 다른 여백은 없다.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영호 선생님한테서 회복을 배웠다면 정영호 선생님처럼 회복을 하면 돼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정혜경 선생님은 또 그런 방식으로 한 일가를 또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제 양명에게서 배울 거는 좀 다릅니다.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제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개인적이냐 공공적인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공적인데 얼마든지 사적일 수 있고 근데 개인적이지만 공적일 수 있어요. 내가 이를테면은 기훈이가 오늘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의도한 게 진짜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그래서 아까도 좀 걱정이 됐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다행히 지금은 좀 낫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계속 가령 이를테면 기훈이가 좀 뭔가가 다운돼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기훈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소고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밥을 먹으면서 뭔가 좀 얘기를 해볼 수는 있잖아요. 이건 나 기훈이하고 밥 먹으러 간다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게 공적인 일도 아니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인 그냥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둘이 어디가? 근데 제가 말하지 마 이럴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 일 자체가 공공연한 일인 거예요. 내 마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좋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기호가 있는데 사사롭게 기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무슨 이렇게 캐릭터 인형을 모으는 무슨 취미가 있어. 예로 드는데 자꾸 예로 드는 거에 반응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내가 사사로운 마음일 수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사사로운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 좋아하는 일이 사사롭지 않으면 그건 개인적인 일이든 뭐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나 뭐 많은 이런 것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을 사사롭다고. 그래서 전 떳떳하다라는 말을 중간에 이제 많이 쓰는데 마음이 스스로 흔쾌하고 떳떳한 것들은 공적인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도 공적인 것이고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것이라도 마음에 떳떳하지 못함이 있다면 그건 사사로운 거다. 제가 이해하는 공과 사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갈까? 이 선을 우리가 이제 착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착하다라는 말은 우리한테 이제 착할 선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논어나 뭐 맹자나 이런 전승도 이런 데서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좋다라는 거거든요. 맹자에는 가욕지위선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선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쾌하게 좋아하는 것이 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객관적으로 있는 좋은 일을 행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없는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좋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흥부가 행한 선한 착한 일은 나라에서 정한 착한 일을 흥부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제비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에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인 거지. 국법에서 정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가난해도 다리가 부러진 제비는 구해주도록 하는 이걸 선한 일로 규정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그게 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나겠군요. 시간이 넘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셨나 아유, 봐요.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또 그때.